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장지훈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책이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녹화 때 저번 주 금요일 안에 이제 출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간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다 공유해 드릴 거고 현장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시는 학생분들 모두 이제 새로 나오는 책을 구매를 해주시고 한 번 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도 책을 떨어졌는데 작년도 책을 다시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이제 구매를 안 하실 거면 작년 거로 공부를 하실 거면은 작년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올해는 강의가 이제 새로운 책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도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문제가 좀 수정이 된 게 몇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걸로 보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화 이제 1번이고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해설사의 의사소통 전략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1번의 담화 문제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요. 핵심만 짚어주면 됩니다. 우리 이제 문화유적지에 어떤 해설사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해설사가 어떻게 왔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관람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데카마시. 이거는 제주도 방언이죠. 그런데 해설사가 여기에서는 표준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사투리를 또 써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람객에 맞춰서 뭔가 관람객과 친밀성을 도모하고자 표준말을 쓰다가 사투리를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당연히 방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사의 의사소통 전략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우리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론 이제 문제의 선택지에는 사투리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지역 방언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언어다라고 해서 지방언 내지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대부분 우리 시험에서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유행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유행어보다는 우리 전년도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던 전문용어 내지는 전문어 그리고 지역 방언 요 두 개가 주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양상 파트에서 그래서 3번과 4번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직업적인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조금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전문어 사용을 골라주시면 되고 어떤 지역에 특정한 사투리가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역 방언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에 2번 이제 볼게요. 토론의 이제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반대신문식 토론이죠.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쟁점 파악입니다. 우리 문제에서도 쟁점을 파악하라는 게 많이 나올 거고요. 쟁점과 근거 이거 아니면 이게 출제가 됩니다. 쟁점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토론이라는 거는 논쟁 즉 말싸움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주로 쟁점인지 그거를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글을 읽으시면 되는데 근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측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는 선택지를 고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찬성 내지 반대하면 그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면 근거도 뭐 예를 들어서 반대 측에 빈칸이 뚫어져 있는데 3개가 긍정적인 근거고 나머지 하나가 부정적인 근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쉽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근거가 몇 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그 주장을 했을 때 반대 주장을 했을 때 그 반대 주장과 관련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 근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졸이나 고졸이나 요즘에는 토론에 있어서 쟁점이나 근거 위주의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의 어떤 담화 유형의 특성 위주로 좀 단답 형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쟁점이나 근거를 문맥을 보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실 때도 이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쟁점을 고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일단은 화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무엇이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어떤 그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얘가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지 그리고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는 반대할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찬성 측은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늘날에 이 문제를 못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야. 따라서 우리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어떻게 해야 돼?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쟁점이에요? 확대. 그러니까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많이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재배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하지 않을 것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를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다음 중 책임감 있는 글쓰기의 태도가 아닌 것은, 요거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 검정고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문제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태도가 아닌 거 그냥 도덕 문제 풀듯이 보면 돼요. 독자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죠. 글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데 과장하거나 왜곡한다고 나와 있죠. 누가 봐도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정직하고 신중한 태도 맞겠죠? 4번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다음은 재미있게 본 영화 추천하기라는 주제. 항상 우리 글쓰기 개요 문제에서는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본 영화를 추천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이 전개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줄 쳐져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어떤 문맥을 보고서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글을 다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볼게요. 기역,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해서 절대로 고쳐 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서술어 호응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예시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라는 부사어가 나왔어요. 그죠?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우리 반드시라는 부사어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부사어는 꼭 긍정서술어랑 어울립니다. 긍정서술어랑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택지에 언급이 되었던 절대, 전혀 이런 말들은 부정서술어랑 항상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항상 세트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나 꼭은 긍정서술어, 절대나 전혀는 뒤에 부정서술어가 항상 뒷받침이 돼서 나오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반드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긍정서술어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부정서술어가 뒷받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얘는 절대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보면 너 공부를 했어?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만약에 아무 말도 없이
이거 하나만 언급한다고 쳐보세요. 공부 열심히 했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이가 전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부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거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너 요번에 합격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 꼭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꼭 가야 돼? 너 지금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꼭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속에 긍정적인 게 내포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도 부사어를 따라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고쳐준 거 잘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었다. 한 인물과 우리 역사의 슬픔을 극적인 감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접속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서술부에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이 자리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부사를 써줘야 돼요. 반드시 알아둡시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부사는 항상 뭐랑 자주 엮이냐면 때문이다. 얘네 둘은 영혼의 짝꿍이에요.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때문이다는 그래서의 어떤 그 호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2번을 보시면 맥락을 고려해서 왜냐하면으로 고쳐 쓴다. 맞게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글의 통일성이 어긋난다. 글의 통일성이라는 건 일관성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랑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문장을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문장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 영화가 현실에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너무 극적인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요즘 저는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더 즐겨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갑자기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즉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네는 통째로 다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일성의 어긋남으로 삭제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어법에 맞게 채로 고쳐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마지막 남은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우리 모습을 유지한 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떠한 모습을 계속 유지한 채라고 했을 때 이 채는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아닌 거죠. 이게 원래 맞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맞게 쓰여 있는데 맞게 쓰여 있는 걸 틀리게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다음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거센 소리대기 현상이 나왔어요. 우리 이런 표준 발음법 문제는 조건만 잘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센 소리대기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맞나. 자, 여기 보시면 앞뒤 관계가 서술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면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얘네가 앞말의 받침이 되든 얘네가 뒷말의 첫소리가 되든 어쨌든 간에 앞뒤에서 뭐만 만나면 돼요? 히읗만 만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얘네들의 거센 소리인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죠. 발음할 때 바꿔주겠다. 우리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고령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가 뭔지 거센 소리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음 중에는 소리가 삼성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자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안울림 소리 계열의 자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값이.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요 정도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소리값이 가장 연한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소리값이 가장 여리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예사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한 단계 더 이제 소리가 조금 세질 수가 있어요. 그 한 단계 소리가 세진 거를 거센소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획을 더해서 키읔, 티읕, 피읕, 치읕 이렇게 네 가지가 또 얘네들의 거센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된소리예요. 되다라고 하면 힘들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강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소리값이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쌍자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입니다. 물론 안울림 소리 중에 시옷도 있어요. 근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거센 소리가 없고 바로 된 소리는 쌍시옷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의 삼성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사 소리인 얘네들이 거센 소리인 얘네들로 바뀌는데 뭐를 만나면 바뀐다는 거죠? 히읗을 만나면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보면 되겠죠? 자, 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읍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가 안 나왔죠? 히읗이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기에서 주어졌던 조건은 얘네와 얘네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나왔으니까 아닌 거고, 가치도 보시면 여기는 애초에 뭐가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히읗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죠. 조타를 보시면 히읗 나왔고 디귿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귿이 티읕으로, 그죠? 디귿이 티읕으로 거센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죠? 거센 소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광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히읗은 언급이 됐지만 앞뒤에서 얘네들을 만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얘도 조건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물론 1번은 비음화, 2번은 국외음화, 4번은 유음화, 이런 식의 음운 변동 규칙을 다 외워두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강좌의 목적, 선생님이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검정고시 합격의 목적을 두겠다. 즉 고득점을 목표로 하거나 이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 수능이라든지 독학사라든지 이런 그 추가적인 어떤 심화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강좌는 15강짜리 핵심 강좌이기 때문에, 슬림한 강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팁 정도를 익히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나는 무조건 고득점 그리고 그 이후 심화된 국어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번,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고 나와 있죠. 항상 우리 고령학습자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틀린 거 고르는 건지 맞는 거 고르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근데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 고르는 거겠죠. 자, 1번 보시면 지난주에는 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뭐 얘기했더라? 지난 시간에 시제 얘기했죠. 시제 얘기하면서도 뭘 또 정리했었냐면 시간부사라는 걸 정리해 드렸어요. 항상 우리 검정고시 문장은 좋은 문장, 명확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해주기 때문에 시제 문제에서는 항상 대부분 시간부사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 시간부사가 언급이 됐죠.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주어로 봐야 되겠지만,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지난주라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를 나타내는 건데, 비가 몹시 내리더라. 내리더라. 그 내리더라라는 건 내가 지난주에 비가 내리는 걸 봤고 본 상태에서 내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는 맞는 선택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 지나가다가 철수를 봤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봤던 사실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줄 때 더라라는 식의 어미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부사와 서술부가 잘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2번 밥을 먹던지 말던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많이 틀려요. 일상생활에서 문자 하실 때 저희 선생님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틀리는 표현입니다. 던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든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든지로 쓰셔야 됩니다. 3번에 어린이는 혼자 외출하면 안 돼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돼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쓰일 거면 얘는 지금 어간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죠? 항상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다 골고루 받쳐줘야 됩니다. 어간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고 어간이 나오면 반드시 어미가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근데 돼 같은 경우에는 단독 어간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얘는 용언의 구조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로 쓰셔야 되죠. 돼는 뭐라 그랬더라? 돼, 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돼가 어간, 어가 어미죠. 그래서 얘네 둘을 줄여서 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먹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간, 얘가 어미. 항상 뒤에 있는 게 어미고 그 앞에 있는 게 어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 뒤에만 바뀌어요. 뒤에만. 얘네는 가만히 있어요. 먹다. 그리고 다 자리에 다른 어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 은이, 으며 이런 식으로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며 이런 식으로 어미가 많이 바뀌죠. 그죠? 그런데 이 어미 중에 되다도 마찬가지로 다 대신에 어라는 어미를 써준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줄여서 뭐가 될 수가 있다. 되라는 형태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가만히 보면 단독 어간이지만 여기가 이미 어미가 있기 때문에 단독 어간이 아니라 어간과 어미가 잘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먹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간 같은 경우 보시면 어간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 얘는 잘 모르겠는데 얘를 써보면 금방 알아요. 뭐가 부족한 건지. 자 보세요. 너 밥 먹. 이렇게만 써놨어요. 너 밥 먹. 이런 식으로만 써놓으면 여러분 어색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말하다 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 밥 먹어. 너 밥 먹니? 이런 식으로 뭔가 어나 니처럼 어미를 붙여야지만 말이 된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어간만 쓰면 의미가 안 통해. 근데 얘는 어간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쓸 거면 어를 붙인 형태인 되를 써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요를 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돼요, 안 돼요 할 때도 이 되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외에는 줄임말을 다 되로 쓰는 거예요. 되었다도 됐다. 뭐 되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되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 되는 선생님이 마지막 핵심 정리 특강 때도 한 번 더 다뤄드릴 거예요. 4번에 철수는 툇마루에 앉아 곰곰히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곰곰히가 아니라 곰곰이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 얘도 이로 적는 게 있고 히로 적는 게 있어요. 부사의 어떤 쓰임에 있어서 이로 적는 것도 있고 히로 적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깨끗이도 깨끗이로 적는 게 맞거든요. 이것도 문법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맨 마지막 강좌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언어 표현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요번에도 이제 문장을 보고 틀린 거를 이제 고르는 건데 나는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여쭙고 싶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쭙다라는 어떤 그 존대어가 들어갔어요. 그죠? 맞고요. 명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정문으로 갔다. 할머니라는 객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라는 존대어를 사용을 했고 나의 그러니까 명수라는 사람은 내가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수의 행위인 갔다는 높이지 않았어요. 그죠? 잘 맞았고요. 3번에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후 관계가 명확하게 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끊겼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거죠. 환규는 어제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이거 시제불일치죠? 시제에 여기 어제
라는 시간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 서술부도 과거 서술부가 돼야 되는데 갈 것입니다는 간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거니까 얘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부는 과거인데 서술부는 미래이기 때문에 시제가 불일치돼서 얘는 언어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 개정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제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시간부사만 잘 찾고 그 뒤에 있는 서술부가 잘 서술되어 있는지 일치가 되고 있는지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부터 9번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해례본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최근 몇 년간 정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중세 국어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아주 약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다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 375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표를 정리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 선택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한 번 푼 문제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거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택지를 가지고 여러 번 뜯어서 공부합니다. 자, 끊어적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 끊어적기가 아니라 중세 때는 이어적기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음 법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서야 두음 법칙이 되게 지켜지고 있죠. 예를 들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노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원래는 일할 로자를 쓰거든요. 일할 로자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 로동이에요. 한자 음으로는. 근데 로가 리을인데 리을이 가장 앞에 그러니까 머리 두를 써요. 머리 두가 가장 앞이란 뜻인데 가장 앞머리에 리을이 오는 걸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바꾸죠. 늙을 로자도 늙을 로의 사람인이라서 로인인데 우리 어떻게 표현하나요? 로인정이라고 안 하고 노인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그대로 리을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북한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세 때 당시에는 그런 게 철저하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만 지키고 있는 표현이고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의 가장 첫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자가 있으면 여기 이게 가장 첫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어두죠. 이 어두 자리에 가장 첫머리에 자음이 구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무리를 이뤄서 나온다는 건 2개 이상의 자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자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네. 그죠? 비읍, 디귿. 그죠? 어두 자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 나왔죠. 그죠? 이런 걸 어두 자음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 당시에는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 방식이고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점이 표기되었다. 그래서 방점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왼쪽에 찍은 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점이 많죠. 그죠? 많죠? 이런 걸 다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한 방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점 같은 경우에는 필기하세요. 중세에는 쓰였지만 근대로 오면 방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친절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시기를 알려주거든요. 중세다, 근대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좀 친절하지 않은 문제는 중세인지 근대인지 안 알려주고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의 어떤 자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우리 국어의 특징을 고르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 때 건지를 구분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방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점이 찍혀 있으면 중세, 방점이 안 찍혀 있으면은 근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9번 보겠습니다. 기어부터 리을에 대한 현대어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는 출제가 되었던 유형인데 또 최근에는 또 뜻풀이 문제는 또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뤄놨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뜻풀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 정도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가사는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가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세국어는 거의 매번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얘는 하시는 게 좋고요. 가사는 선택적으로 하십시오. 근데 가사도 모든 작품을 외우지 마시고 정철의 두 미인곡하고 관동별곡 정도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실 거면. 근데 그것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사가 워낙에 길고 여러분들이 국어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달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란 말싸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애라는 건 애는 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달아, 중국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 맞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문자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다른데 그 문자가 서로 사마띠는 통하지 않는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글자를 만들었던, 우리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뭘 갖다 썼어요?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갖다 썼죠, 그죠? 근데 그 한자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의 중국말에 맞게끔 만들어진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받아 적기 위해서 애초에 만든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조금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전차로라는 거는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왜 이걸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이 어린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세 당시에는 많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는 말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들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신들의 뜻을 펼 수가 없다.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이라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던 거니까 알아두세요. 하다라는 거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종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거를 조금 안타깝게 여겨서 어여삐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한글을 몇 글자, 28자를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해서 수배, 쉽게란 뜻이에요. 쉽게 익혀서 날로 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달라서, 얘는 까닭으로라는 뜻이고, 얘는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수배는 쉽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까닭으로 맞죠? 그다음에 예쁘게 좋게가 아니라 불쌍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쉽게 맞죠, 그죠? 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성질을 고르시오. 우리 이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언어의 뜻과 소리 사이의 관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 의사소통. 그러면 뭐다? 사회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해 안 되는데요, 선생님? 하면은 1, 2, 3강 다시 복습하세요.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1, 2, 3강에서 요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다시 전으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사회성,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역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회성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1번부터 13번 볼게요. 정우승 시인의 시입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던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호승 시인의 시가 그래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돼요.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시적 대상이 없다. 시적 대상이라는 건 지칭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칭한다는 건 부르는 대상이 없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부르는 대상이 없어야 되는데 보시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그러니까 부르는 지칭의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적 대상이 없다는 거는 틀린 말이죠. 있잖아요. 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 보시면 되고,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건 나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하면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중심 시어 간의 대립적인 구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읽으면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에 13 다음 중 화합, 그다음에 조화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화합한다는 어떤 그런 문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 맞습니다. 그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가 두 번 반복이 됐어요. 동일한 시행이 두 번 반복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2번, 3번 다 맞는 거 확인했죠? 자, 그리고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슬픔과 기쁨, 감정이 감정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죠? 대립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제목도 뭐예요? 슬픔과 기쁨. 그죠? 시어가 대립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중심 시어가 대립된다. 슬픔과 기쁨은 대립되는 구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맞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근데 뭔가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서로 뭔가 좋아한다, 화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그러니까 뭔가 이 추위에 떨면서 귤을 팔고 있는 할머니, 동사자라는 거는 동사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동사자, 뭔가 이런 사람들 약간 사회적인 약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뭔가 뭐 했다는 거야? 무관심했다는 거죠. 타인의 아픔, 타인의 슬픔에 무관심한 너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슬픔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줘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주겠다는 거야? 슬픔을 주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봐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라? 이런 내용 없죠. 긍정적으로 항상 기쁜 생각만 하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3번 소외된 이들, 그쵸? 할머니나 동사자 같은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공감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걸 공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도 슬픔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뭔가 조화로운 삶, 화합한다라는 삶을 어떤 해석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화합하겠다.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함께 하겠다, 좋아하겠다, 화합하겠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리을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4, 15, 16번 볼게요. 고전 시가 파트죠. 가사가 출제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1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가나 봤을 때 딱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시조죠. 자, 그런데 가는 짧은 시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조를 뭐라고 하냐? 평시조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설시조다 이렇게 불러줘요. 자,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기 양식이에요. 초기 양식. 그리고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 나타난 후기 양식입니다. 그리고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기록문학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오른쪽 하단에 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자가 있는 기록적인 문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뭔가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풍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양반을 풍자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썼어요. 서민들이 조금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그렇고 해서 작자 미상인 경우가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얘랑 가장 큰 차이는 비슷하지만 중장의 길이가 얘가 압도적으로 길어요. 보시면 자, 이 첫 번째 줄을 초장, 두 번째 줄을 중장, 세 번째 줄을 종장이라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어때요? 그죠? 이게 지금 한자가 있어서 그렇지 얘네를 뺀다고 쳐보면 비슷비슷하죠. 길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초기 양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평시조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평시조가 여러 편이 있으면 연시조, 여러 편이 아니라 한 편만 있으면 단시조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아두시고 나는 보시면 첫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은 똑같죠. 그러니까 초장과 종장은 비슷비슷한데 중장이 지금 두 줄이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첫 번째 팁은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작자가 있는지 보면 돼요. 작자가 있으면 대부분 평시조, 대부분 작자 미상이면 대부분 사설시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두 번째 줄을 보면 돼요. 두 번째 줄이 짧으면 그래서 앞뒤줄하고 비슷비슷한 길이를 갖고 있으면 평시조.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줄이 앞뒤줄보다 엄청 길다 그러면 사설시조예요. 아셨죠? 주로 이거는 서민층, 이거는 양반층이 작사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볼게요. 나는 가에 비해서 중장의 길이가 길다. 맞죠? 두 번째 줄이 되게 길죠. 그죠? 그다음에 가는 나에 비해 후기 양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쓰였던 초기 양식이고 나가 조선 후기에 쓰여졌던 서민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은 사설시조입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후기 양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3번 가는 나에 비해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다. 가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이라는 건 세 줄이라는 뜻이에요. 6구는 두 덩어리씩 세 줄이니까 6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45자. 45자 내외로 써야 돼서 글자 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민들이 쓰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는 세태를 풍자하는 어조. 맞습니다. 그죠? 예. 사설시조는 서민들의 어떤 시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신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았어요. 작품에.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5번 볼게요. 가의 화자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가장 유사한 걸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되어 있죠. 10년을 경영했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그러니까 초가집 3칸을 지었다. 지어내니 나 한 간, 그러니까 초가집 3칸 중에 그 한 칸은 내가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은 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칸은 청풍, 바람한테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 3칸을 나도 쓰고 달도 쓰고 바람도 쓸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연과 함께 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떤 용어로 이거를 풀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시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 턴고. 그러니까 눈을 맞아서 휘어진 그 대를 누구라서 굽었다고 할 것인가.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써냐. 굽었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세안고절, 그러니까 추워도 그대로 그 한결같은 것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결같은 삶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하고는 관련이 없고. 2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동짓달 기나긴 밤, 황진이의 시죠. 황진이 시는 대부분 다 뭐야? 애정. 그죠?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그러니까 그리운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펼이라. 그러니까 독수공방하는 여인네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3번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지난번에 나왔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디에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청산이라는 건 속세를 떠난 자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유사한 걸 고르라고 하면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향가 배웠었죠? 제망매가죠? 이거 뭐였더라?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죽은 누이를 이제 그리워하고, 그죠? 누이와 다시 재회하는 걸 염원하는 그런 혈육을 떠나보는 슬픔을 노래했던 향가였죠. 그래서 4번도 자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16번 다음을 참고할 때 기역 디귿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나의 시어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나는 신분제이자 관료제였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근데 뭔가 신분제인데 탄간오리를 나타내는 시어가 있어. 그 다음에 그 횡포로 고통받는 서민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민을 괴롭히는 탄간오리를 또 혼내주려는 암행어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자, 볼게요.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무에 치달아 앉았다. 그러면 이 파리는 두꺼비한테 물려있죠. 그럼 파리랑 두꺼비랑 누가 더 강해? 그쵸? 이쪽이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파리는 누구겠어? 두꺼비한테 괴롭힘 당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꺼비는 파리인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백성을 물고서 두어무에 치달아 앉아, 바위 위에 치달아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뭐가? 백송골은 매예요, 매. 근데 그 누가 더 강해요? 두꺼비랑 매랑. 당연히 매가 강하겠지? 얘는 뭐야? 이 백성을 괴롭히는 두꺼비를 응징하는 암행어사. 그쵸? 그러면 우리 기역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 두터비. 그죠? 니은은 그렇죠. 백성. 파리. 죄송합니다. 파리. 그다음에 디귿은 백송골.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두터비, 파리, 백송골. 두터비, 파리, 백송골.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7번부터 19번 소설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김유정 시 같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가 돼요. 보겠습니다.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소설의 시점 설명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은 따옴표가 안 쳐져 있는 부분, 따옴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인물이 말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2번 영웅적인 면모라고 나와 있죠. 주로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걸러주시는 게 좋고 3번 향토적인 분위기라고 하면 약간 농어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라는 뜻이에요. 4번 사회의 관습에 맞서는 인물. 뭔가 사회적인 관습과 대립하는 인물의 어떤 관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재. 나와 장인의 갈등의 원인이 돼야 돼요. 갈등의 원인. 누구와 누구? 나와 장인 사이를 어떤 갈등에 놓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점순이의 마음, 그러니까 점순이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와 장인이 갈등하면서 점순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한테, 그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소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A에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나왔으니까 A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따옴표 안 쳐져 있죠? 따옴표 안 쳐져 있으니까 서술자 말하는 부분이에요. 점순네 집에 대리사위를 온 나는 나가 나왔네. 따옴표 치지 않은 부분에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인칭 시점이니까 우리 아까 봤던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거 틀린 표현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3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죠. 그죠? 얘도 죄송합니다. 얘만 보면 되겠죠. 얘도 아니니까 3번, 4번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성례를 시켜주겠다. 성례라는 건 결혼이에요.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매년 지키지 않고 대가 없이 일만 시키는 장인에게 불만을 품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길만 시킨다는 건 일만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인한테 왜 불만을 품어요? 내가 성례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성례가 뭘 한 거예요? 충족을 한 거죠. 성례. 이거 보면 되는데 점순이가 이 성례하고 싶은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점순이도 나랑 성례를 하고 싶다. 그럼 성례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볼게요.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어서 날더러 들으려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일만 하고 말 텐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도 안 시켜주는데 일만 하고 말 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한다. 내외한다는 건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일 안 하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대알지게 점순이가 나한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 친다.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점순이도 뭐 하고 싶은 거야?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나와 장인이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성례를 안 시켜줘서 갈등하는데 점순이도 나랑 뭐 하고 싶어 해? 성례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럼 이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거는 니은의 성례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18번에 요거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너무 쉽게 골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런데 밝아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 친다. 뭔가 도시가 아니라 약간 시골적인 부분이 나타나죠.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뒤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그러니까 이제 풀과 나무가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잘한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즉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뭔가 돼지 키우는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돼지 키우는 집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도시라기보다는
시골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소설이겠죠. 그러면 배경적으로 약간 향토적인 게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 부분 잘 보면 되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 점순이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해주는데 안 시켜준다 이거야.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제 안 시켜주니까 이 구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구장님이 왜 일들 허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햄을 한번 후딱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치매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치매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 하니까 그죠? 뱀도 뱀이래야 좋다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장 말도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그럼 봉필씨 뭐라 그래요? 그 장인님이 이제 구장님이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례고 뭐고 기집애냐니. 그러니까 점순이가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아직 점순이가 어리다 이거죠. 그래서 하니까 고만 말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장인님 말이 맞다는 거죠. 또 구장님은.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극힌 은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사경이라는 거는 품삯이에요. 일한 대가. 임금을 지급해라 이거죠. 내가 일해줬으니까.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그러면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러니까 점순이가 작은 게 그 점순이 엄마가 참새만하다는 거예요.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귓배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앞만 해도 돌 씹은 상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좀 화가 났다는 거죠.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점순이가 미처 자라지 못해서 너를 결혼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건데 장인님이 얘기하는 건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 근데 점순이 엄마인 우리 빅모님은 참새만 하고 점순이보다 작은데 애만 잘났는데 왜 나는 점순이랑 결혼을 못하냐 이거죠. 그러면 A 부분 저속한 느낌을 주는 문체. 뭔가 저속하다라는 거는 좀 속된 말을 많이 쓴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없죠. 그 다음에 2번 능청스럽고 어떤 해학적이다. 그죠? 좀 재밌죠, 그죠? 어떤 부분이 조금 해학적이냐면 봐요.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이게 조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서 장인님이 말을 듣고 껄껄 웃어요, 그죠? 능청스럽죠. 능청스러운 척하면서 코를 푸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 나를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웃으면서 안 보이게 탁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재밌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학적인 부분 맞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20번부터 22번 볼게요. 고전 소설 부분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연려춘향 수절가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이렇게 가로 끝나는 것들 다 어떤 거다? 소설인데 가로 끝나는 것들 판소리계 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죠. 판소리계 소설은 뭐예요? 판소리를 계승한 소설이다 라는 뜻이에요. 판소리가 뭐냐면 우리 이제 북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통 어떤 그런 그 공연 중에 판소리 공연이 있는데 이 판소리 공연을 잘 보시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부르지만 중간에 노래 끝나는 중간중간에 뭐도 하냐면 말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 적은 거예요. 이거는. 소설은. 그러니까 소설로 각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운문적인 느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운율감이 느껴지는 문체, 리듬감이 느껴지는 문체를 운문이라 그래요.
말 부분은 그냥 말한 거를 받아 적은 거니까 산문이게 되겠죠. 그래서 운문적인 요소와 산문적인 요소, 보통 운문이라고 하면 시를 얘기하고 산문이라고 하면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긴 글. 근데 이거는 판소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노래도 들어있다 보니까 운문적인 요소와 산문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판소리 소설이 조금 많은데 춘향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 판소리에 해당이 되겠죠. 뭐 적벽가, 뭐 수궁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다음에 21번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기역부터 리을을 잘 보면 되겠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거를 하나 골라주면 돼요. 이것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단오날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한대요. 그래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몽룡은 동부승지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서 한양으로 떠나고 홀로 남은 춘향은 새로 부임한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다 고초를 겪고 옥에 갇히고 만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기고 춘향을 만나러 남원에 내려온다. 자, 내용 대충 아시겠죠? 남원부사 아버지를 둔 이몽룡이가 단오날에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 그럼 우리 둘은 어떤 사이? 연인 사이. 그래서 몽룡과 춘향은 어떤 관계다? 연인 관계다. 연인 관계다. 그런데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임명이 돼서 한양으로 가버렸어. 서울로 왔다. 그래서 떠나게 됐죠.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된 거야. 근데 그 홀로 남은 춘향이, 남원에 홀로 남은 춘향이는 이제 새로 이 몽룡의 아버지 대신에 부임한 변학도에 수청은 잠자리를 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수청을 거부하다가 고초를 겪고 옥에 갇혔어. 그래서 그런데 그 한편 과거에 급제한 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서 어디 온 거예요? 남원에 마침 내려오게 된 거예요. 춘향이가 지금 수청 거부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자,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자, 우리 암행어사는 암행이라는 게 뭐예요? 몰래 이제 파견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색을 화려하게 입고 가면 당연히 들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거린이란 건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그러니까 거짓처럼 하고 간 거겠지. 아, 그러면 A는 누구겠다? 몽룡이겠다. 그죠? 암행어사로 파견된 몽룡이겠다. 자, 본관 사또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그러니까 거짓처럼 생겼지만 운봉은 이렇게 이방이에요. 이방. 사또 밑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냥 양반의 후예인 듯 하니까 거린이지만 그냥 말석에 앉혀서 술이나 먹여서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관사또라는 건 이 남원 본관사또, 그러니까 즉 변학도를 얘기하는 거죠. 변학도가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얘기하죠. 근데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다. 이거는 이렇게 흔쾌히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지만 그냥 네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봐요. 기꺼이 운봉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입맛이 사납대. 그건 원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어사또 속으로, 어사또는 암행어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암행어사도 누구? 몽룡이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뭔가 수갑 같은 거. 수갑은 네가 차라 이런 얘기죠. 운봉 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 저 양반이 누구야? 그 거린. 그죠? 그러니까 저 거린이 찾아왔으니까 몽룡이가 거린꼴로 왔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 양반 그냥 양반의 후예인 듯 하니까 말석에 앉히자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죠. 그러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저 양반 듭시라고 해라.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해라라는 거죠. 이 누구야? 몽룡이죠. 그러면 A, B, C 다 몽룡이니까 나머지 D가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이겠죠. 본관사또, 변학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 22번에는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째 높을 고자와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그러니까 몽룡이가 하는 말이, 몽룡이가 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루낙시 민루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주진 않겠지. 뜻을 풀이해 주겠지. 이게 무슨 뜻이래?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먹고 있는 술은 백성의 피다.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다. 니네가 먹고 있는 맛있는 안주는 백성의 기름이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함께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그러니까 너네 지금 죽었어 이런 얘기야. 너네 지금 이렇게 백성이 이렇게 힘든데 백성의 고열을 짜가지고 백성의 피로 술을 마시고 백성의 기름으로 맛있는 안주를 먹어. 그러니까 지금 혼내주려고 암행어사 출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암행어사 출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봐요. 암행어사 출도를 암시하는 복선이다. 맞겠죠, 그죠? 복선이라는 거는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뭔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얘가 맞겠죠, 그죠? 그다음에 3번, 4번을 보시면 우리 디귿을 봐요. 디귿을 보면 앞불사 일이 났다. 그러니까 그 시를 듣고서 앞불사 일이 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이거는 아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봐요. 암행어사 출도야. 이거는 뭐야? 이제 너네 죽었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천지가 뒤집히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벌벌 떤다는 건 무서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당연히 부패한 관리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혼내주겠다는 주문이겠죠? 얘도 아니겠지.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지문 풀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2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모호하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3번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소송 배상액이 너무 적다. 4번 민사에서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누구의 목? 원고의 몫이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24번 기억에 나타난 내용 전개 방식 골라주시면 될 거고, 25번은 사전적 의미죠. 이거는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그냥 풀면 되겠죠. 자, 만연하다.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진다. 맞겠죠. 시정한다. 시정하겠습니다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겠죠.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게 청구가 되겠죠. 근데 제사에 쓰는 그릇? 이건 좀 봐야 되겠네. 제기도 맞잖아. 우리 서울의 제기동 아시죠? 제기동이 왜 제기동이에요? 제사 때 쓰는 식기 같은 거를 파는 곳이라서 제기동이라고 하잖아. 그럼 보시면 쭉 볼게요. 제기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차별보다는 오히려 고용주 서비스 공급자 같은 사적 생활관계의 주체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헌법상의 차별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데 반해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어떻대요? 모호하대요. 그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 차별은 모호하다. 맞죠? 지워야 되겠고, 가해자가 국가이고 피해자가 시민일 때는 피해자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시정 조치를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개인이면 이런 요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는 예를 들어 보건대 줄임말이죠. 그럼 뭘 한 거야? 예를 든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내용 전개 방식은 예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정답이고요.
내가 목욕탕에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기초로 그 목욕탕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이 아니라 뭐다? 사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이 아니라 사법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문과 선택지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 3번과 4번도 계속 볼게요.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 그죠? 아까 이런 표현 있었죠? 민사소송 배상액이 너무 적다. 맞죠? 그죠? 차별을 당한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의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볼게요. 그래서 재계에서 승소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 결과물인 배상액이 기껏해야 수십만 원이라면 누구라도 소송을 포기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 사법의 기본 원칙상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원고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입증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원고의 몫이다라는 거죠. 우리 민사에서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몫이다. 맞게 적혀져 있죠?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예시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는 제사의 그릇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회의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풀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왔다가 5회 문제풀이 지속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